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서정석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 포럼이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정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볼 수 있다면서 법 제정 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과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와 정선미 변호사, 정소영 미국 변호사, 현숙경 침신대 교수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과 여성 피해 사례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동포들을 위해 마스크 7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조일레 세계총 대표회장은 750만 해외 동포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한다면서 마스크 전달이 선교지와 해외 동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마스크 3만 장 1차 전달에 이은 이번 2차 전달은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와 행복생물교회 최순덕 목사, 조일러 대표회장을 포함한 세계총 역대 대표회장 등 총 10곳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소식들이 여전히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을지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중독치유상담소 박정현 소장, 숭실대학교 이상현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가 되어지고 관심이 되어졌던 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한 3년, 4년 전쯤 되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우리 소장님? 예.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네. 많이 숨겨져 있었던 연예계부터 시작해서 학회, 정치계, 네. 여러 가지 파트 안에서 미투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피해자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성폭력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실시하고 숨겼던 것들이 네. 많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그들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예전에는 낙인을 찍어서 보았다면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공론화할 수 있는 네. 이런 분위기들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으로는 남녀 간의 갈등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펜스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커진 부분들로 생겨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가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이 부분 교수님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미투라는 거를 처음 시작한 게 미국이라고 합니다. 네. 2010년대 전부터 사실은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치유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제 법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범죄 피해 후에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비롯된 것이 이제 피해자 너희들 이제 이렇게 안심하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이제 야기하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 사람의 피해를 야기하는 헨리 웨인슈타인인가요? 그 영화 감독, 이 영화 제작자가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한 40명 엄청나게 그 피해를 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23년형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때 안태근 전 검사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이제 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런 이제 그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좀 잡혀갖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막 교육도 받고 뭐 이랬었는데 또 이제 뭐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참 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 정치권까지 번지는 그런 현상이 참 되어졌는데, 자 이번에 발생된 우리 이제 서울시장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는 피의자가 없는 상황, 과연 이것이 사건이 성립이 되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법률적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법률적 부분으로 죄를 묻는 부분들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요. 네네. 결국 경찰 입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네. 왜냐면은 피해자는 있지만 그 피해자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사실을 서울시장이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방조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 측에서도 경찰 측에서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고 처리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피해자가 서울시장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이 사실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적인 부분 안에서도 자살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이 치러지는 부분들 그리고 시시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다면은 네. 이제는 조금 다르게 공은 공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후에도 낱낱이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부분 교수님은 어떤 입장 보시나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박 소장님 말씀을 약간 좀 추가를 해서 이제 고소 사실이 아직 언론이나 아니면 그 정식 그 조사 단계에서 고소인에 대한 어떤 그 참고인 진술 이런 형태로 지금 첫 수사 단계였거든요. 거기서 그 사실이 곧바로 피의자, 즉 수사 대상인 사람한테 곧바로 그게 알려진다는 거. 거의 뭐 시간차가 뭐 하루도 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지금 사실 문제가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죄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적용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제 그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이때 그 이제 공식 통지가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어떤 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찰이 그걸 알려줬으면 그것은 이제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고요. 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제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이 부서를 좀 옮겨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어떤 답변이 없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묵인하고 알고 묵인했으면 방조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잘 모르면서 제대로 이제 검토하지 않았다면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직무유기도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 좀 절차들을 다시 한번 그 어떤 피해자의 제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있는지 이런 절차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건 과정에 관한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이 다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유아무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성범죄의 잣대가 좀 엄격해진 건 사실인데 법적 조치들도 많이 이제 좀 강해졌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 제가 아는 한 2010년도 4월에 성폭력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요. 네.
매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하면서 법적인 체계 자체는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증명이 됐다, 그리고 피해가 드러났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네. 이런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사건에 주거 침입이나 야간 주거 침입, 그리고 뭐 특수절도 같은 상황에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도록 네. 법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 많이 강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뭐 엠번방 사건이나 다크웹 사건들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형량 자체도 5년 이상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형량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뭐 손정우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히 그 법률적인 체계나 아니면 처벌이랑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는 그 피아니스트의 감독인 그 로만스키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옛날부터 많은 성범죄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미국에선 끝까지 이 사람을 추적했었고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그 평생 공로상을 받는데 그때 실제 미국 경찰이 요청에 의해서 스위스 경찰이 체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분 나이가 제가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들을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다 공유 나타나는 현상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의 사건을 보면 인천 부평에 있었던 네. 청년부 목사님이 저질렀던 네네. 10년 동안의 그 26명의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중고등부 대상으로 해서 10년간 26명의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행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신뢰감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 성범죄가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종교인들도 포함되고요. 법조인들부터 시작해서 엄밀하게 하면 정치인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너무 높은 성윤리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심리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쉽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직업군들이 자기가 헌신을 많이 하는 일중독의 형태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일중독이 기본적으로 성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양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성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종교인들이 성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억누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런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로서 드러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교수님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충격과 영향이 굉장히 큰데 법적인 조치들 어떤 게 많이 있었나요? 이제 교회에서 사건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거진 것들은 사실 아주 이제 심각한 사건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위력에 의한 간음, 뭐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했을 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제시가 돼서 저도 판결을 직접 본 게 아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봤던 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청소년 그 사역하시는 분이 이제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간음 또는 추행으로 뭐 여러 그 지도받는 학생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 이제 재판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이제 문조 이제 좀 성년인 경우에는 기혼 이제 그 여성의 신도 성도를 대상으로 한 뭐 이런 이제 위력에 의한 추행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던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애매한 경우 이게 사실 이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힘이 이제 유형 또는 무형의 힘이 가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힘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피해자는 억눌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진짜 외부적인 폭행은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여성도에게 뭐 자기는 이제 뭐 이혼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또 발각이 돼서 교회에서 그냥 파면 조치로 끝나는 뭐 이런 이제 그런 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파면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었고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세상 법정으로 이제 세속 법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 않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의 경우에는 많은 이제 대형 교회 이제 그 하셨다가 이제 많은 그 사건들이 신도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알려지니까 그분이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그 실무 자격 정지를 이제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처벌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치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그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됐던 그 이제 상황이었는데 2013년도 이후로 그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2013년 이후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성범죄에서. 그래서 고소 없이도 이제 검사가 아니 그 저기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할 수 있고 고소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지 유무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법적으로도 변화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될, 왜냐하면 수사받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들과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그 피해 상황들을 즉각 교회 내부 외부에서 이제 신고를 받아서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제 그 상황을 조사해서 그 결과가 진짜 피해자의 얘기대로 있었으면 이 지금 문제를 야기한 분에 대한 이제 제재 조치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이런 그 세속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판결이 없이도 문제가 좀 사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아마 뭐 사건이 발생하고 또 그 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방 조치가 아마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 이런 조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성에 관한 것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떤 한번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좋은 건 결국 예방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성적 윤리에 관련되거나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성년부에 이르기까지,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이상 밖에서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다 알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밀로 하고 시시 숨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낙인을 찍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이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면 여기에 따른 제2차 가해라고 하는 용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좀 접근해야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이 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인데 그 후에 이제 신고 이후의 절차에서 이제 신분 노출 또는 이제 원하지 않는 신분 노출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 내지는 이렇게 접근 이렇게 하는 특히 이제 사법기관에서 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재판장을 통해서든 그런 질문들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빙성을 좀 이렇게 탄핵을 하는 쪽을 이제 피고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혹시나 거짓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질문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재판장의 질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절제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이제 재판장 질문을 막는다 이런다기보다 피해자의 조력 자들이 이제 증언할 때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담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또 피해자의 어떤 그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다 익명 처리해가지고 재판장 이제 판결할 때 이제 피해자 이름을 익명 처리해서 사람들이 판결문을 봤을 때도 모르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얼굴을 이제 신청했을 때 적절한 경우에는 안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차폐 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10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피해자 조사실도 또 따로 성폭력 피해자 조사실은 또 이제 또 다르게 꾸며가지고 전담 이제 조사관들이 가서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긴 하지만 좀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 뭐 적절하고 섬세한 그런 이제 전문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2차 가해에 의해서 더 실망하고 절망하는 요즘 부분 언론 또 SNS가 굉장히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라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장님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면서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내어놓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바라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잘못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원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습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해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돌을 던지기보다는 예. 그들을 먼저 감싸 안아야 된다. 자,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는 어떤 이 성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와 교회 속에 두 분의 특별히 남다른 그런 사역 속에 새로운 아마 이 사회 또 교회 속에 잘 성적인 문화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를 저희도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고생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32%가 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의 신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더 깊이 기도하며 삶으로 응답해야겠습니다. 시청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여러분 고맙습니다.